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중생 김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이영학의 아내는 자살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얼굴 사진이 다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캡처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32살이었던 최미선 씨는 이영학의 의붓 시아버지, 앞으로 계부라고 부를 텐데요. 이 계부에게 2009년 3월부터 지난 9월 초까지 총 8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9월 1일 날 최 씨가 강원도 영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영학에게도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영학이 이제 아내가 계부에게 성폭행을 계속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데에 있어서 증거 있어? 그럼 증거 가지고 와봐. 증거 있으면 확실하게 넣을 거 아니야? 하면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다시 계부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후 아내는 그들이 살고 있던 5층 집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영학은 이 아내가 투신을 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시신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목격하고 나서도 전혀 논란 기색이 없었고 하물며 구급차에 아내의 시신이 이제 실려가는 구급차에도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당시 그 CCTV 화면을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보다도 더 무덤덤하고 태연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한밤중 어두운 거리를 걷던 주민들이 인근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어금니 아빠 이 씨의 아내 최모 씨의 투신 직후 상황입니다. 잠시 뒤 행인들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는데 비슷한 시각 이 씨 부녀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씨는 최 씨를 흔들어 깨우려는 듯 싶더니 잠시 뒤부터는 딸과 휴대전화를 주고받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약간 놀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울부짖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방대원들이 4분여 동안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다 최 씨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데도 이 씨는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어딘가로 전화만 겁니다. 나는 뭐 사과라고 짐승 것처럼 쳐다보고 있더만. 얘는 체한스럽더라 이거. 얘가 문수하고 체한스럽더라. 투신 당시 이상했던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 쫄티 옷이 이렇게 까져갖고 있다는 게 그게 다가 진짜 의심을 하는 게 나도. 이 쫄티 옷이 아무리 극수 떨어져도 이 옷이 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내가 이 옷을 이렇게 냈다. 경찰은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 씨 사망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내 자살 당시부터 이영학은 용의자 선상에 올랐어요. 아내는 자살 직전에 슈퍼에서 우유하고 담배를 사왔고요. 그렇다는 건 이제 평소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자살인가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영학이 아내를 평소에도 학대했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살 당시 아내 최미선의 몸에는 무언가로 맞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이영학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가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니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비관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만해 하면서 살충제 뚜껑으로 아내를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두 사람의 속상한 대화 중에 잠깐 친 거다라는 변명이었죠. 최미선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미선의 의붓 시아버지의 DNA가 검출됩니다. 이영학의 계부 60세 배 씨는요, 처음엔 모든 걸 부정했어요. 하지만 DNA가 발견되고 나서는 성폭행을 당했느니 말했느니 이런 여태까지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다 이랬는데 이 모든 주장을 이제 번복하고 사실 며느리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니까? 라고 진술을 합니다. 잠깐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자면 며느리가 그렇게 합의하고 시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게다가 이제 작성자가 불분명한 유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유서에서 의붓 시아버지가 최미선 씨를 총기류로 협박을 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이 되는데 실제로 이 배 씨의 집에서는 계부 배 씨의 집에서는 엽총과 총기류들이 발견이 돼요. 하지만 이 유서로는 불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영학이 이제 건네준 유서였고 경찰에게 자필로 된 것도 아니었고 컴퓨터로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내 최미선 씨가 썼는지는 불분명했죠. 그렇게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사의 핵심은 뭐냐? 과연 최미선은 정말 자살한 것이냐? 이 자살에 이영학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었던 거냐? 그리고 이전에 정말 최미선이 그 계부였던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냐? 이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이영학의 계부였던 배 씨가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맨 채 자살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로 조사 중이었던 배 씨가 사망을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요. 이런 판정을 받았고 영원히 미궁으로 빠지게 됐죠. 결국 최미선의 죽음은 아무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이영학이 평소에 그렇게 주민들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대요. 하지만 자기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우리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저렇게 자살을 했어요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동네방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아니 저런 민감한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나 하고 당황했다고 해요. 그런데 까도 또 나오는 양파 같은 이영학, 더 충격적인 건요. 아내가 죽은 지 3일 뒤에 어느 성인 소셜 데이팅 사이트에 커플 구함, 동거 가능 이란 문구와 함께 글을 뻔뻔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온 국민에게 충격을 불러일으킨 건 이영학이 병원에서 죽은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을 하겠다고 자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찍게 됩니다. 경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영상에서는 그가 아내의 몸을 닦아내면서 아내의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1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부분은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 이 좋은 걸 누굴 시켜? 이건 다분히 비정상적이고 사실 엽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정말 온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또 다른 건요. 이 죽은 아내의 몸에는 상당히 많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 팔의 일부분, 보이는 팔의 부분, 그리고 무릎 이하를 제외하고는 거의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요. 이영학의 지인이 이영학이 이제 카톡이 등록되어 있을 때 그 이영학의 카톡에서 발견된 사진이라고 나온 사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미선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만 하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온몸에 문신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언론에서도 밝혀져 있었죠. 물론 이게 이영학이 아내에게 이 문신을 강요했는지의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영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제보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 봅니다. 이영학은요, 10대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했는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생 때 막 초등학생을 유인을 해서 성폭행을 하기도 했고 4살에서 5살 되는 유아들을 성추행하기도 했고 심지어 빈집에 들어가서 또래 여자아이 한 명을 불러놓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동창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100% 경찰에서 이제 확인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주변 여학생들한테 이렇게 성적인 해코지를 하고 막 그걸 자랑인 양 떠벌린 전적이 있다고 해요. 경찰 조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영학은 10대 중반부터 2017년까지 총 전과 18범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정말 까도 양파 같죠. 문제는 이런 줄도 모르고 이영학과 이영학의 가족들을 응원하고 또 실제로 후원금까지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이영학에게 지난 13년 동안 우리 딸이 아픕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이 희귀병을 명목으로 이곳저곳에서 후원금을 받은 그 총 금액은 자그마치 1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씨가 진짜 치료비의 목적으로 쓴 금액은 7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뭐 했냐? 그는 고급 외제차 사고 그 외에 호화 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보여요. 아주 가증스러운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딸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딸의 병원비가 만들어진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이중적인 그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영학이 알고 보니까 2011년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는 복지카드까지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그가 남긴 글들을 보니까 뭐 고급 애완견을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인터넷에 써놨는데 그렇다면 그가 정말 지적 장애가 있었을까 하는 거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게 되고 비판의 여론까지 일게 되죠. 게다가 그는 이 장애 등급을 이용해서 지난 10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매달 17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가 머리까지 굴려요. 재산이 있으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명의로는 외제차 한 대만 등록시켜 놓고 자기 누나 명의 그리고 자기 매형 명의 이런 걸로 해서 차량 에쿠스 차량, BMW 차량을 등록하고 자기 맘대로 차고 다니고 인터넷에 SNS에 자랑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영학의 몸에 있는 이 문신 있잖아요. 사실 이 문신도 몸에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든다고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시술했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만약에 이걸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시술을 했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럼 이영학에겐 직업이 있었을까요? 이영학의 직업은요, 그때마다 달랐어요. 아주 다양했죠. 건물 관리인한테는 저 방송 작가예요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근처 가게의 아줌마한테는 학원 원장입니다. 또 다른 주민한테는 자동차 튜닝 업체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한테는 중식당 요리사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고 또 아내가 투신 자살했던 그 집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기가 가정집이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럼 뭘로 알았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지내는 숙소로 알았다고 해요. 음식을 자주 배달해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배달을 했던 배달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집에서 많은 여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걸 실제로 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음식의 양도 5, 6인분을 시켜 먹었다고 하고 그릇을 찾을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원들조차도 유흥업소 또는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인 줄 알았다고 해요. 자, 그랬던 이 사건. 그런데 바로 오늘 11월 17일 이영학의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의 혐의를 잘 들어보세요. 청소년 성보호에 의한 법률 위반, 강간, 살인, 성추행, 성추행 유인,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시체 유기, 성매매 알선. 그래서 이 많은 죄목으로 그가 재판대 앞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재판에서 어땠을까요? 그가 성추행과 살해 혐의는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제발 무기가 아닌 그냥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범행 당시에 환각제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죠. 그의 변호인도 그가 장애가 있고 간질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는 과연 자신이 저지른 이 많은 추악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지 않고 넘어간 게 있어요. 바로 이영학의 딸이죠. 이영학이 체포되었을 때요, 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10월 9일 그녀는 깨어나서 자백을 시작하죠. 자신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친구한테 수면제를 먹였고 철저하게 범행에 가입했죠. 딸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딸 이하연은 아버지 이영학에 대해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졌다고 해요. 왜냐면 사실 기억이 거의 없는 아기 시절부터 아버지의 범죄에 동원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아빠가 친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니까. 친구가 집에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나갔다 오래.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는 거니까 이 모든 건 맹목적으로 했다라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말이죠. 게다가 이하연은요, 아빠와 약속한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의 자살에 대한 문제도 주변 사람들한테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아빠가 용의자가 됐다라면서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영학을 감싸돌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하연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은 이 비정상적인 또는 가정에서 자란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래서 많은 게 좀 왜곡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신자살한 엄마를 발견했을 때도 딸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비정상적이었잖아요. 울지도 않았고요. 태어냈고요. 병원에서 어머니는 안 왔냐라고 물어봤는 한 질문에는 엄마 자살했어요 라고 담담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애적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하연은요, 10월 30일 구속됩니다. 이게 당시 구속이 이제 되는 모습인데요. 경찰들에게 막 이렇게 이끌려 가던 도중에 구경꾼들이 그녀에게 욕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그녀가 구경꾼들에게 굉장히 살기 어린 눈빛으로 한참을 응시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쩌면 딸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진짜 범인은 바로 이 사람, 이영학이니까요.
어금니 아빠라는 가면 속에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원하는 그 가면 속에는 사실 왜곡된 비뚤어진 성적 욕구로 인해서 그는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작은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정말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사건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불쌍한 척하는 거 봐라. 이영학도 문제지만 딸도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 점이 생각 들었어요. 사실 딸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형을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녀가 밖에 나오면 그녀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까요?